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야권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먼지 털듯 털다가 안 되니 엉뚱한 코투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 지지단체는 이번 주말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자, 이 전국이 어떻게 갈지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알려드렸는데요. 벌써부터 여야 간에는 거센 공방 오가고 있고요. 전국은 급냉할 조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출석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불출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지난달 31일자로 이재명 대표 측에 소환 통보를 검찰이 보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야당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병국 실장님, 네. 왜 이 시점에 정기국회인데 이랬을까요? 아니, 잘 아시다시피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이잖아요. 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입니다.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9월 9일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뭐 좀 말이 엇갈리기는 합니다만은 검찰에서는 이제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이제 소환 조사 네.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은 조사를 안 하고 뭐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정당성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조사를 하겠다는 사실을 공소시효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연히 또 민주당 그 전당대회 그다음에 정기국회 예. 이 일정하고 겹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전순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먼저 지금 계속 소환 통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좀 네.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환이라는 의미는 이제 형사소송법 제86조에 따라서 판사만이 소환을 할 수 있어요. 피고인에 대해서. 이거는 소환이 아니라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예. 거기 때문에 200조에 따라서 검사는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환이라는 것은 마치 국민들이 보시기에 판사도 여기에 동의를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이게 용어를 좀 혼돈하는 게 안 좋지 않나 네. 생각하고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실을 그냥 단순히 부인한다거나 뭐 아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거나 그 수준에서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명백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제기된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이번 그 허위사실 공표죄를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아니면 정말 검찰이 만약에 알고 했다면 알고 이거를 뭐 기소하려고 한다면 저는 무능한 거고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 요구를 받은 날 바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직생의 각오와 함께 오늘은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한번 보시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처럼 사직생의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말꼬투리를 잡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 야박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지 털듯 고투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손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그 허위사실 공표가요. 당선될 목적이면 5년이야. 그 다음에 낙선시킬 목적이면 7년이야. 상당히 그 무거운 죄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배지 떨어진 사건도 많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 혐의가 3가지거든요. 그 중에 그 대장동을 보면 처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걸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이게 아예 보고를 안 받았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직원이 건의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하고 아예 처음부터 이게 보고를 안 받은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 말은 이게 둘 중에 하나는 허위가 맞잖아요. 둘이가 모순되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도 되지만 저는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선사함에게 또 위정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이런 이게 범죄고요. 예. 두 번째 더 심각한 거는 백현동입니다. 이재명 또 이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이게 협박이나 직무유기 개념을 모를까요? 근데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직무유기로 이게 처벌될 것을 변경해 줬다? 이미 국토부의 공문이 다 공개됐잖아요. 네. 이게 의무가 변경이 의무가 아니다. 예. 이런 이게 보고서까지 다 오고 공문이 공개됐잖아요. 이걸 이게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측근 김모 씨 있잖아요. 예. 옛날에 선거대책본부장 했던 그분이 영입됨으로써 4단계나 상향된 네. 이 측근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고의력에 국토부한테 명예 책임을 돌린 네. 아주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이거는 상당히 저는 심하고 그다음에 뭐 고 김문기 씨는 네. 기억의 문제지만 그러나 이게 9박 10일을 가고 표창장을 주고 또 이게 그 골프도 치고 무엇보다 이게 변호사 때부터 8년간 알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걸 기억 안 난다? 우리 판례는 기억이 나는데도 안 난다 하면 이것도 위정이다. 이게 확고한 예. 판례고요. 예. 우리가 속마음을 들어가 볼 수는 없죠. 네.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렇지만 이게 객관적인 증거상 말이 안 되고 예. 저는 이것도 상당히 대장동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한 게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골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인은 안 됐으니까 나중에 또 드러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김문기 씨 관련이고요. 김문기 씨는 고인은 뭐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을 통해서 뭐 시장님과 같이 골프를 쳤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것이 정치다에 나와서 여러 차례 검찰에 좀 분발을 촉구를 했거든요. 네네. 좀 진실을 밝히고 죄가 있으면 좀 잡아라. 근데 이번에 검찰한테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거에 있어서 직권남용 아니면 배임 아니면 뭐 좀 더 나가면 횡령, 뭐 뇌물수수 이런 거를 이제 밝혀내라고 지금 우리 비싼 세금 주고 이렇게 검찰한테 경찰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류냐는 거죠. 결국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온 과정에서 이제 이게 한 건데 이거 정말 좀 검찰 진짜 좀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더 분발 좀 하십시오. 지금 이게 본류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아무것도 기소 못한다. 이것만 기소로 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재명이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정치 검찰이고 정치 검사라고 하겠죠. 좀 분발 좀 하시고 제대로 좀 수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공소시효가 9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서둘러서 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조사가 지금 되고 있고 수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또 사법 리스크로 작동이 될지 그건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은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우려했던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그 당혹해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과연 예단하지 못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메시지를 보면은 그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김현지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메시지가 오는데. 메시지가 오기는 3시간 55분 전에 왔는데 네. 그걸 국회에서 거의 4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열어봤고 또 일각의 그런 어떤 추정에 따르면은 요새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체리 따봉 사건 때문에 전부 보안 필름을 붙였었고 또 이재명 대표도 보안 필름을 얼마 전까지만 붙였었는데 이번에는 보안 필름을 떼어냈기 때문에 저렇게 아주 그냥 명백하게 보인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오는 거 봐서는 실제로 이 문제를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쟁으로 지금 비화시키려는 시도를 양쪽에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겨우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그러한 인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 차제에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이 거짓말이라든지 말의 일관성이 없는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이거 이미 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대통령 중에 탄핵 문턱까지 간 두 사람의 경우에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탄핵 문턱까지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도 좀 위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소시효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공소시효를 앞두고 지금 검찰이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이 허위사실 공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10개 정도 되는 그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건건이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이번 사건이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시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 박성중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그게 시점을 딱 따져봤을 때 좀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소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다는 보도들이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문자를 보여주는 게 이제 고의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좀 부각시키고 뭐라 그럴까요? 정부와의 충돌 그리고 야당 탄압 이런 측면을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한 3가지쯤 되는데 첫 번째 카메라에 노출된 게 3시 5분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문자가 왔던 시간이 오전 11시 10분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 55분 차이가 있는데 이걸 왜 다시 봤을까? 이런 의문이 하나가 제기가 됐습니다. 다만 여기 11시 10분 밑에 보면 체크 표시가 있고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보라색. 이거는 새 문자가 왔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열었는데 그 밑으로 가기 전에 위에 게 노출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장면이 딱 드러난 게 약간의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검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게 8월 31일인데 1일이죠. 오전 11시 10분에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일 날 받았는데 혹시 1일 날 이렇게 보낸 게 아니냐. 1일은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의도적으로 정기국회 맞물려서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이렇게 보냈다. 이런 식의 의사 표시를 하려는 게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31일 날 출석 요구서가 돼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는데 하루 정도 걸렸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이요. 보안 필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의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본회의 의석이. 대표가 되면서 좀 이동이 있었는데, 자, 7월 27일 날 이렇게 찍어봤는데, 카메라 기자들이 찍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보안 필름을 붙였다. 이렇게 확인을 한 분도 있어요. 어제 설주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보안 필름을 붙인 게 맞는데, 여기는 안 찍히는 각도였다. 보통 보안 필름을 하더라도 옆에서 지금 보면 안 보이는데 바로 뒤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9월 1일에는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안 필름을 떼서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또 이 추측이 나온 겁니다. 근데 각도 때문인지 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은데 솔주환 변호사가 어제 말한 걸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다는데 이 각도 때문에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최민평 장님. 네. 이
주장들, 해석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앞에 이제 몇 가지 주장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네. 보안 필름 얘기는요. 예. 사실 저거는 조금만 각도가 빗나가도 보안 필름을 붙이면은 제대로 그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죠?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그 뭐 체리 따봉 그 문자를 예. 이 공개된 이유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래 보안 필름을 안 붙였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디서 찍어도 바로 나오거든요. 예.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게 그 혹시 찍힐지 모른다고 해서 본인은 이 의자 밑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몰래 한다고 했는데 찍힌 거거든요.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것도 저는 뭐 보안 필름을 뗐다고는 생각 안 하고 네. 아마 다른 휴대전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이제 보안 필름이 없는 다른 휴대전화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의도적인 노출이라고 제가 그 짐작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네. 3시 5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박성준 대변인의 논평이 몇 분에 나온지 혹시 저 언론에 보면 예. 3시 25분에 나왔어요. 그 이유죠. 그렇죠. 네. 3시 25분에 나왔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저걸 보고 바로 연락을 했다고 쳐도 3시 25분, 20분 만에 그 대변인의 논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 경험으로 보면. 예. 저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3시 5분에 저걸 보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뛰어나가서 박성준 대변인한테 얘기했거나 뭐 연락을 했거나 그러면 박성준 대변인이 또 상황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 짐작입니다만은 박성준 대변인은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 네. 시간이. 그래서 예. 준비를 하고 25분쯤에 했다. 전 그렇게 짐작을 알겠습니다. 사실 문자가 온 거는 아침이었기 때문에 다시 보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으니까 아니면 뭐 준비를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에 왜 봤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좀 공개적으로 이 노출을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거거든요. 김주일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대체적으로 최병훈 편집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건 뭐 좀 극적 효과를 노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뭐 여기에서 만약에 뭐 당에서 밝히지 않았으면은 검찰 쪽 소스로 나왔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예. 뭐 그게 소스가 됐든 언론이 취재를 했든 그래서 검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조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쟁하자고 그래 전쟁을 선포해 주지 저는 이런 느낌으로 사실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다고 해서 뭐 소환 조사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야당의 태도, 야당의 어떤 입장이 이제 드러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고 예. 대통령하고 통화한 지 이틀 됐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랑 만난 지 회담한 지 하루 됐고 그날 한덕수 총리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국정해보자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거는 막 나가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식의 이제 시각이 좀 담겼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 수사에 관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공소시효가 있는데 그냥 놔두는 것도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공교롭게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 이 소환에 대한 부분들이 기사화되면서 뭐 민주당에서 밝히면서 이게 지금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혐의가 뭔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 그리고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내용. 이 세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요. 자, 그중에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당시 유족들이 크게 반발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제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뭐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8년 동안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 자, 전수민 변호사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 모든 것들이 그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가 공표죄 자체가 그냥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발표를 해야 처벌이 되는 범죄이거든요. 이제 주변인들의 뭐 증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은 참고가 되겠지만 당사자가 그걸 직접적으로 그 죄를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검찰이 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지 그런 구성 요건이라든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이거를 이러한 조치를 전 취하는 자체가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든지 아니면 검찰 자체가 이 조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든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주관적 기억이 있잖아요. 예. 주관적이라도 이게 객관적인 여러 정황에 비추어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기억이 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아예 그 어떤 이유로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이게 허위로 하면 이것도 위정이다. 이건 확고한 판례입니다. 아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이게 그때 김문기를 모른다고 부인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거든요. 전에 이게 마치 관여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아마 이게 저는 거짓말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2015년에 9박 10일로 호주, 뉴질랜드도 이게 같이 갔고요. 9박 10일 동안 이게 몇 명 안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직이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3, 4등 서열이 되는 이런 분 아닙니까? 이런 걸 이게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예. 그 외에도 이게 그 표창장을 준 거라든지 여러 이게 일정 또 무엇보다 이게 그 핸드폰 있죠. 핸드폰을 이게 다시 또 입력을 시킨 게 나옵니다. 그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의 그 핸드폰 번호까지 주고받고 예, 예. 이런 게 여러 정황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전혀 모른다. 이거는 예.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뭐 이제 수사하고 있고 기소 여부에 따라서 뭐 또 재판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요. 과거 국정감사 때 이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옹벽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 그 아파트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불가피하게 응한 거다. 이렇게 말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이렇게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예, 자, 이 대표는 당시에 협박을 했고 직무유기가 될 걸 우려해서 바꿔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그리고 오늘 또 박정학 의원실에서 공개한 당시 국토부 문건을 보면 이 대표 설명과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죠. 43조 6항과 관련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이런 게 돼 있고 그 43조 6항을 꼭 집어서 43조 3항 내지 6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적혀 있다는 게 오늘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강제성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이렇게 담겨 있는 공문이 공개가 됐어요. 자, 최 편집장,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거는요, 예. 우리가 용도 변경의 권한이 어디한테 있느냐? 예. 그거는요, 저 공문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용도 성남시에 변경의 있잖아요. 권한은 예. 당연히 성남시한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무리 중앙부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 식품연구원 부지를 팔아야 그 돈을 가지고 네. 지방에 가서 또 그 이전 부지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지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용도 변경 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공문이 있든 없든 누가 봐도 이 용도 변경의 권한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토부가 공문을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공문을 저런 식의 협조 요청 공문을 3번을 보냅니다. 성남시에다가요. 근데 그때마다 성남시가 의무사항이라면 왜 그러면 다 거절했죠? 3번 다 거절했어요, 성남시가.
이거 안 된다, 곤란하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토부가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한국식품연구원 그 직원들이 바로 그 이제 시행업자인 정모 씨의 부탁을 받고 성남시에다가 또 얘기를 해요. 공문을 보내요. 그것도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유일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김모 씨라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라는 2006년도에 선대본부장을 했다는 그 사람을 시행업자가 영입하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급진전해서 8개월 만에 바로 용도 변경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토부가 뭐 한 것을 들어줬다 얘기하는데 국토부가 공문에서 물론 그것도 뭐 성남시가 거부했지만 그때도 국토부가 성남시한테 요구한 거는 2단계 상향이에요. 실제는 4단계 상향을 해줬어요. 그러면 뭐 앞뒤 말들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던 뭐 그 용어들 중에서 압박이란 단어도 있고 이제 협박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밀하게 어디까지를 이제 사실로 봐야 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 그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 시절이었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정권의 지자체장이 뭐 정부에서 반대 진영에 있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압박을 이제 뭐 공문을 보내는 거를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 최병욱 편집장님 말씀하신 거 대부분 다 맞고요. 근데 3번은 했는데 왜 뒤에 바뀌었느냐? 계속 버티다가 이를테면은 이제 뭐 이거를 압박을 못 이겨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발언한 것이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24번 공문을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변경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받은 공문까지 다 합쳐서 이제 발언한 건데 그럼 그것까지 그럼 뭐 이제 허사시 공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압박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아시아 디벨로퍼 시행사 있잖아요. 시행사의 그 정모 사장 있잖아요. 이분이 김모 씨 측근을 영입하기 전에는 변경이 안 됐던 사안입니다. 결국에 측근 김모 씨가 들어옴으로써 4단계나 일사천리 됐는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얼마를 벌었느냐. 결국에 시행사는 3천 몇백을 벌었고요. 그때 시행사 대표도 놀란 거예요. 왜 혼자 다 못할 줄 알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이게 민간 합동을 하자 대장동처럼. 근데 유동규 씨가 반대해서 시행사가 다 이익을 다 100% 가져간 거예요. 이 사안이. 그리고 이제 그 김모 씨 있죠. 이분도 이게 원래 지분이 25%인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분쟁이 생기고 싸우고 해서 70억 했지만 이게 보통 돈입니까? 본부장이 그래 들어가서 거액을 버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이게 누가 봐도 이게 김모 씨 영입 때문에 된 게 분명한데 자꾸 이게 국토부에 돌리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죠. 자, 뭐 만에 하나 그 이익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했다 치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에 허위사실 공표 외에 다른 부분을 물으려면 뭔가를 받았다는 그게 나와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게 뇌물이라든지 이런 게 노이되지만 저는 배임은 뇌물하고 관계없거든요. 돈을 받으면 이게 배임과 뇌물이 같이 되고 뇌물을 받은 증거가 없어도 특혜를 주도록 이게 변경해가지고 3천억을 벌게 했잖아요. 성남시는 10원 하나 해소한 게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배임은 된다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논란이 되겠네요. 그 재판에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이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다가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 바꾼 게 이제 논란이 된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또 나한테 보고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한 거고. 자, 이게 이제 좀 헷갈려요. 뭐 보고를 안 받은 건지 아니면은
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자, 정의원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 바뀐 거잖아요. 그 말이 바뀌었는데 굉장히 당당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슈를 보면서 왜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그 출석 요구를 했는지 이해가 가요.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확실하게 뭐 뇌물이라든지 네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앰으로써 수천억의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득을 부여하는 그런 결제 라인의 최고봉에 있는 당시 성남시장. 그런데 막상 그 뇌물을 그럼 받았다라는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소위 허위사실 공표로 해가지고선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가 백현동 얘기도 했잖아요. 그 토지를 소유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연 녹지를 어느 날 느닷없이 4단계나 상향해갖고 준주거지역으로 해준다라는 거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함으로써 이득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득을 본 사람 속에 연계고리를 하고 같이 이득을 본 사람이 하필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2000년대 6년인가요? 2006년에 선대본부장을 했고 그 후에도 비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인물이 들어감으로써 일사천리로 들어가니까 네. 심증은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은 뭘 받았지 하고 들여다보면 거기서 이제 막힌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김문기 씨도 그렇습니다. 성남 도계공 개발초장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표창장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장례식장에도 안 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알기로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앞뒤 말이 안 맞는 지금 이 국회에서의 답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분명히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갖고 결제 그 상으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추가적으로 초과이익 환수하지 못하게 했다고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또 뭐 임원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로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아주 그게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말 바뀐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건지 검찰이 해야 될 몫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대표는 이와 유사하게 이 대법원까지 갔던 적이 있었죠. 지난번 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간 TV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 한 적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고 1심, 2심 다 유죄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기사 회생했던 게 사실입니다.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판정은 났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이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토론에서 방어하다가 나온 거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무죄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제가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저 토론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2018년 저 지방선거 당시에 이미 뭐 여러 차례 공방을 벌였고요. 김영환 후보하고. 그다음에 저 토론에 나가면 저런 것에 관한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거라는 걸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준비를 해갔을 거예요. 네네. 지금도 우리가 저 동영상에서 보지만 상당히 준비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요지처럼
자, 저게 뭐 김용환 후보가 갑자기 그 이재명 후보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래서 뭐 방어를 하려고 저런 얘기를 했다는 취지가 그 판결 취지인데 저는 그런 판결 취지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거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간 발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거는 사실과 다른 발언을 저는 했다고 보고 네. 그러면 이제 왜 대법원 판결은 그렇게 나왔을까? 뭐 대법원 판결 나왔으니까 그건 우리가 뭐 신뢰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건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네. 것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 예. 대법원 판결 취지에는 그 동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저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 TV 토론에서 누구든 어찌 보면 뭐 거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거짓을 얘기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게 되는 거 예. 아니냐. 예. 아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 1심, 2심 다 유죄여서 만약에 대법원까지 유죄가 나왔으면 지난 대선에 출마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검찰에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금 혐의를 갖고 있는 것도 예를 들면 지난 대법원 판례와 비춰보면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전수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한민국은 우선 상권 분립의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각 역할을 존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법관들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바로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 공직선거법상 그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기준이 단순히 방어나 그런 어떤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방어나 어떤 그냥 부인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이제 주장하고 공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핵심 방점을 뒀거든요. 결국에는 이번에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 당대표 되자마자 저렇게 하는 거는 좀 정치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좀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고 네. 무엇보다 그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윤석열 행정부에서 그러면 최근에 이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66명의 여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전체 다 무혐의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예 출석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로 끝낸다거나 이런 어떠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고무줄로 간다면 국민들은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 정당한 이제 수사, 조사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네. 아니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나와서 지사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고 또 그 결과 지금 야당의 대표이고 또 그 3심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죄 취지로 이제 파기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놓고 나는 내 형을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았어라고 먼저 얘기하면은 그건 적극적인 거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면 소극적인 거고 이거 자체도 상당히 논리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분명히 전제로 그 대법원의 그런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단지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게 수원 고등법원으로 이제 돌려보내지고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바로 그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개발의 그 의혹의 핵심이 화천대유 김만배하고 굉장히 가깝다. 또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것도 네. 사실이고요. 또 무슨 김만배를 중심으로 해서 50억 클럽 할 때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대법관이셨는데 거기서 오르내리면서 본인도 상당히 치욕스럽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상황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는 언론에 의해서 다 확인된 거니까 제가 단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인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하튼, 이 대법원 판례가 앞으로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이 될지는 이번에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 기소가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토론회나 모든 장소에서 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다 무혐의가 되는 건지 이 죄가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또 새롭게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듭니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토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다 아니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거짓말, 뭐 심하게 말하면 정말 거짓말을 이야기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아무나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과연 이 지난번 대법원 판례에서 적절하게 자리매김했는지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의문은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글쎄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죠. 모든 사건들은 그 각각의 이 사례마다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검찰에서는 이번에 뭐 지난번과는 다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만 글쎄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이 대표 검찰청 출석할지 여부를 놓고도 민주당 내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혹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하실 예정인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마 출석하실 겁니다. 직접? 네. 저 확실치는 않아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는 좀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요. 지금 양분함 위원장님께서 뭐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불출석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말씀을 여러 말씀했는데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다. 예. 출석 통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불출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출석 일자를 뭐 바꾸거나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9월 6일 날 뭐 10시도 이제 통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연기하거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면으로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서면으로. 그렇죠. 네. 네. 자, 전수미 대변인 어떻게 돼요? 아마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검찰이 지금 이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선출되지 일주일도 안 된 당대표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환과 출석 요구는 다름. 출석 요구는 임의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그런 이제 출석 요구를 해도 출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법원의 소환과 다른 점인데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엔 검찰이 원하는 어떠한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 당대표를 굳이 민주당이 그 그림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나.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불출석의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출석 이게 하고 말고 자기 자유로 임의로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출석은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네. 뭐냐면 이게 형사소송법 200조에 보면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에 출석을 요구하여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몇 번 출석 안 하면요. 바로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의무라는 것.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할 때 내가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다 이렇게 막 우롱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뭘 했습니까? 본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출석 안 하는 게 적극 협조하는 겁니까? 본인이 뭐 내가 협조한다 했더니 진짜 협조하는지 알더라. 이게 사법부를 우롱하는 겁니다. 네네. 따라서는 당당하게 출석해서 유리한 거는 진술하고 또 이게 묵비권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협조가 아니라 이래 봅니다. 예. 자, 근데 이 검찰과 민주당에서 서로 간에 이 주장이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왜 서면 조사도 안 하고 바로 이 출석 요구를 했느냐? 이렇게 김남국 의원 같은 분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서면 조사 요청을 했는데 안 오더라.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소시효 때문에 출석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민주당이 무슨 소리냐? 3가지 중에 2가지는 했는데 하나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뭔 말이냐? 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막 검찰에서는 그 2가지가 뭔지 모르겠다, 우리는. 3가지 중에 2가지가 오히려 안 왔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진실게임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공소시효 때문에 출석을 6일 하든 안 하든 간에 검찰은 아마 9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공소시효가 9일인데 지금 6일 날 이제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출석 안 하죠. 지금 전소미 변호사 얘기했듯이
자, 추석 직전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이른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추석 밥상 위에 저 사건을 올리고 싶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사실은 출석을 안 하면 그 출석 요구를 한 2차례 정도 더 하고, 그래도 안 하면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체포영장 발부받을 시간이 없어요. 6일 날 6일에 만약에 출석을 안 하면 언제 체포영장을 한두 번 정도는 더 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예상컨대 6일에 아마 출석을 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 하면 검찰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못하는 상황으로 그냥 기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좀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라서 검찰이 그 피해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헌법상의 저희 권리가 뭐냐, 저희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헌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뭐 체포영장 발부나 그런 단계는 법원의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해서 그거를 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 나오면 검찰에서 뭐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할 텐데, 이 경우에는 지금 공소시효가 9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뭐 기소를 하는 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소환 요구서라든지 뭐 아니 국회 뭐 체포 동의안 이런 거 하기는 지금 시간적으로도 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검찰에 소환되는 거,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뭐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요, 이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입장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자가 그러한 허위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일반론을 말씀하시는 건 뭐 당연한 그렇죠. 말씀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질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반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일반론적으로는 맞지요? 근데 이제 어차피 특정 사안을 전제로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원칙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 저번에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기자들이 모였을 때도 민생에 집중하느라고 잘 내가 그거 기사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못 봤겠습니까? 다 당연히. 그리고 참모들이 보고 올리는 거 뭐 대통령실 청와대 시스템 뭐 알만한 분은 다 할 텐데, 그러니까 불리하면은 그냥 뭐 불리하거나 말하기 싫으면은 저렇게 민생에 집중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야당 대표가 야당이 지금 민생에 한번 같이 집중해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난국 헤쳐나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출석 요구서 이게 나오니까 지금 이제 파행이, 정기국회 파행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뭐 대통령이 지시를 했겠냐마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좀 그렇다. 차라리 안타깝다. 아니면 뭐 예전처럼 엄정한 법 집행 이렇게 차라리 말씀하시던지요.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은 원칙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은 어쨌든 뭐 기소 전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의 방어권, 이게 뭐 소환 조사라는 게 어쨌든 뭐 이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고 최소한 기회를 줘야지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 검찰이 단계를 밟았다라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머문다라면은 검찰은 정치 검찰이라는 그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분발하십시오, 검찰. 자, 이재명 대표 측은 이 전쟁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이 대표에게 보냈었죠. 이 발언과 관련해서 과거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이 좀 재조명되고 있는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검사를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한 장관은 뭐 이것도 뭐 원론적인 이야기겠죠.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이 검찰을 두려워할 텐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걸 정치 탄압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탄압이라는 거는 이게 새 정권에서 새로운 이게 혐의를 만들어내 가지고 수사하는 게 그러면 탄압 의혹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전부 이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다 이게 수사가 돼 가지고 이미 다른 공범들은 다 재판도 받고 있는 이런 이게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 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개월 때문에 이 시점이 된 거지. 이걸 이게 굳이 뭐 시점을 선택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한 네. 이런 것도 이게 전혀 아니고요. 예. 저는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전쟁입니다. 이게 범죄자가 지금 공권력을 상대로 한판 붙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보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전쟁이라면 저는 정당한 검찰과 범죄 혐의자죠. 네. 아직은 범죄 혐의자와 검찰의 싸움이라면 저는 이게 뭐 당연히 검찰이 국가 공권력의 주체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철저하게 수사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법이라는 거는 누구 앞에나 이게 다 평등한 거예요. 뭐 야당 대표든 뭐 이준석 여당 전 대표든 누구든 제가 보기 법으로는 대통령은 형사소추 특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하나 이거 네. 빼고는 전부 이게 평등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될 텐데요.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환 통보하고 망신 주기 하고 이를 또 정치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범죄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일단 혐의를 받고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다만 지금 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에 대한 수사만 집중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윤 대통령 관련된 것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제2의 조국 사태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소환 소식이 나오자 이 대표 지지층과 팬카페 등에서는 규탄 집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예전에 뭐 서울중앙지검 앞 서초동 집회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또 광화문 집회 하면서 서로 간에 굉장한 충돌을 했었는데 자, 전수진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새로운 또 이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지금 아무래도 정치 영역에서는 지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러한 시점, 결국에는 추석을 앞두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거는 마치 이 상황에서 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추석을 앞두고 민심 그리고 지지율을 반전시키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충분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좀 힘이 없는 정의 자체가 저희가 무능이 됐고 과거에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통해서 봤듯이 정의가 힘이 없으면 불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힘에게 좀 패배당하는 비극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똑같은 비극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단하고 수많은 방탄 조끼를 지금 갖춰 입은 상태 아닌가요?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됐고 또 당대표도 하고 또 당원까지 개정했기 때문에 아까 그 문자를 3시간 55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열어본 것도 연장선 속에서 해석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전쟁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땐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뭐 개딸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무슨 뭐 울잼 살려주자. 그게 우리 제명이란 뜻이래요. 그러면서 뭐 개 아빠를 살린다 해가면서 지금 막 집결하고 있으면서 또 윤 대통령과 관련한 규탄 시위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출석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받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오히려 아주 대대적으로.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야 간에 지금 협치가 필요한데 전혀 안 될 뿐만 아니라 갈등 상황이 이렇게 지속됨으로써 실제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적대적 공생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정치도 민생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까 봐 상당히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경제 어렵고 민생 어렵습니다. 태풍도 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국민들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각자의 할 일만 제대로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옳은 일을 하는 검찰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정치권도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될 것이고 억지보다는 순리대로 다 모두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검찰이 뭐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을 내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도 납득이 되면 문제가 없을 거고 납득이 안 되면 또 다른 일이 있겠죠.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아까 집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조국 부부에 대한 건데요. 아들이 대학을 다닐 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대리 시험을 쳐준 구체적인 정황이 오늘 또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과거 조 전 장관은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 좀 무관심, 그 점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부터도 궁금하여.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이런 시련과 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사실은. 예, 뭐 자녀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마음이야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 교육에 무관심한 편이었다고 했는데 검찰이 오늘 법정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조 전 장관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시험 대리 시험과 관련돼서 일정을 짜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시험 봐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 편집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조국 사태가 벌어질 당시에도 일부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리 시험까지 쳐줬다. 뭐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민주당이 당시에 뭐 이런 그 본질과 상관없는 일까지 뭐 피의 사실을 공표하느냐. 그래서 뭐 이제 문제를 삼기도 했었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2016년 12월쯤에 이 가족 채팅방이 있는 모양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 1시겠죠. 미국 1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뭐 낮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새벽이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아빠는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아마 이게 시험 문제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풀어가고 그다음에 그 너는 위에서 아래로. 엄마는 마음대로. 엄마가 이제 당신은 마음대로.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협업을 해서 시험을 치렀다는 거죠. 이렇게 치러서 이제 아들이 B+를 받았다. 그래서 그 받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문자까지도 또 그 채팅방에 올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법정에서 공개됐는데 오늘이 조국 전 장관의 28차 공판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이 재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그 외에도 논문 써준 이야기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자, 김준일 대표 어때요, 이거는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냥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게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리시험 뭐 이제 자식 교육에 무관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대리시험까지 봐주고 참 자식은 어떻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만 맨날 잡아줬다가는 이 아들이 뭐 얼마나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모든 국민이 동감을 하고 이거는 뭐 진보 보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럼 이거를 이제 기소를 할 것이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때도 이게 나왔었는데 검찰이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 혐의로 이걸 기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뭐 어디 저기 먼 저 이영 만리의 대학 업무방해로 기소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조국 장관이 분명 반성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소를 하는 거는 저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8차 공판이거든요.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지금 뭐 사지가 마비가 다리가 마비가 됐네 아니네 형집행정지 하라고 했는데 왜 조국 장관의 1심도 안 받습니까? 지금 검찰만 분발할 게 아니라 지금 법원도 분발 좀 하십시오. 이거 왜 3년이나 이런 재판을 끄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재판부가 기피하는 것도 있었고 복잡한 사연이 있고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하고 병합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에요. 이런 거 빨리 1심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판단, 사법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국민적 판단도 빨리 내려줘야 됩니다. 네. 뭐 저는 이게 단순하게 부끄러운 일만 아니고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속인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범죄를 하면 어느 대학이든지 다 이게 처벌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게 이런 성적이나 대리시험은요, 중요한 게 그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성적이라는 게 상대평가 대학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A가 30%, B가 30%다. 이런 식으로 이게 대리시험 컨닝하면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게 대학생 남한테 피해도 주고 또 이게 대학은 정직성이 생명인데 이걸 기소한 거는 뭐 저는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왜냐하면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재판 지연은요, 검찰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재판 과정을 쭉 모니터해 보면 제일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그 일부 정치 편향 판사들에게 재판 진행이 상당히 그 시간을 끌어주는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에게 증거 인부나 그 기싸움 하면서 끄는 게 많거든요. 따라서 무조건 재판 지연을 검찰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이래 봅니다. 예, 뭐 조 전 장관은요, 또 대학원 입시와 관련해서 이 군대를 좀 연기하기 위해서 부탁을 했다, 이런 정황들도 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화면 한번 보시죠. 인사청문회 자료 보면은 5번의 입대 연기를 했고 후보자께서는 내년에 아들이 군대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보에 따르면은 아드님은 절대 군대에 가지 않겠다라고 지인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입영 신청해서 입영 신청서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아이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석사 논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 언제 입대할지는 제가 제가 의논을 이 해보겠습니다. 약속 입대 신청서를 저는 반드시 공개를 해서 아들의 병역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국민적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키겠습니다. 예, 이게 조지 워싱턴대를 다녔어요.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2017년에. 근데 마지막 학기가 끝나고 대학원을 가야 이제 군대가 좀 연기가 되는데 그 부분을 보내기 위해서, 대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청탁을 했었다, 뭐 이런 청탁 시도한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대를 졸업을 하면 사실은 대학원을 안 가면 군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대학원을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른바. 그래서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직접 서울대 그 신모 교수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아들이 연고대를 가도록 도와달라라고 얘기해서 이 신모 교수가 직접 연대, 고대 그 관련 그 대학원의 교수한테 청탁을 넣은 정황도 지난번에 그 밝혀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에 서울대 교수한테 전화해서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할 거라고 이렇게 또 청탁을 시도한 그런 정황들도 나오고 한 걸 보면 결국 아들의 그 군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이 부부가 또 한꺼번에 그 여기저기에 청탁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저 청문회 당시나 이때 보면 조국 전 장관은 그러니까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 말까지 군대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올해 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정황들을 좀 제시했는데 뭐 청탁받은 사람이 뭐 외면하고 해서 사실상 뭐 시도는 있었으나 되진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자, 뭐 조 전 장관의 재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정경심 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씩 쉬어가면서 재판을 했다고 하는데 구속 적부심을 둘러싸고 형집행정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은 아직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오늘 상임 전국이 열었습니다.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사퇴로 명시한 당헌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일단 보시죠. 당대표의 권리, 그다음에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도록 이제 된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개정안이고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은 당대표,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서 박수로 일단 그 추인을 했고, 혹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면은 말씀해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근데 한 분도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오늘 당헌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일단 당헌 개정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던 윤리위,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관련 영상 이어서 보십니다.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저는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게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 자체도 이미 국민들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자, 당원 바꿨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습이 될까요? 아니,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반발을 하겠지만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하면요, 추가 징계는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여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무거운 징계는 그냥 대략 얘기하면 출당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탈당 권고나.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이준석 전 대표 쪽과 이제 결별을 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뭐 그 가능성이 저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움직임? 정치인의 말을 가지고 당에서 징계를 할 때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세월호 막말 뭐 민경욱 전 의원, 아니 누구였죠? 민경욱 의원요? 예, 누구였죠? 그 세월호 막말 차명지 참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뭐 부정선거 음모론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견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견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윤리위가 게다가 의총에서 의결한 거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의총의 하위 기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내용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뭐 진중권 교수는 윤리가 아니라 국보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재명 대표 출석하는 날 동시에 또 출석 요구를 했어요. 근데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소환 통보가 있습니다만 무고와 관련된 게 더 크다 뭐 이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자, 서 변호사님 이건 어떤 겁니까? 무고는 이제 그 가로세로의 강용석, 김세희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자기는 접대받은 일이 없는데 접대를 방송했다. 그래서 이게 무고가 됐고요. 뭐 저는 이번에 알선 수재, 그다음에 정근별 교사, 그리고 이제 무고 세 가지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준석 대표께도 제가 아까 말했지만 출석은 의무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고 가기 싫다 안 가는 게 의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접대 같은 거 밝혀질 수 있어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닙니까? 결국 마지막 접대가요. 2015년 추석이에요. 그때 추석이 9월 27일인가 2015년에는. 따라서 지금도 한 20일 정도 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이재명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다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고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지금 군 복무 중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